보통은 광량 측정할 때 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이거는 하루에 그러니까 누적된 광량을 나타낼 때 줄을 쓰고 순간 광량, 그러니까 순간적인 세기를 나타낼 때는 와트를 많이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 단어를 쓸 때 줄, J가 나오면 누적 광량, W, 와트가 나오면 순간 광량, 세기를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절별 광량이나 정시 강물의 광 요구도에 따라서 이렇게 월별로 이렇게 광량이 나오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여기 보시면 12월 달 들어가게 되면 광량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12월, 1월 들어가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이 없다고 하면 강압성은 그만큼 못하니까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시기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열매를 맺는 작물들을 재배하실 때는 적관, 과의 숫자를 줄이지 않으면 빛의 양이 적기 때문에 세력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적과를 통해서 조금씩 세력을 키워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1%의 강량, 1%의 수확량을 증가시킨다고 얘기하거든요. 입이 많고 입이 크면 작물 좋은데 이것들이 많은 생산량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과 생식생장의 균형을 잘 맞추는 사람이 수확량이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영양생장, 생식생장 이것들의 균형을 잘 맞추시면서 이제 품종이나 제식 밀도, 온실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관리를 해가면 된다고 한번 이 얘기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2000줄에 24시간 평균 온도를 한 20도 정도, 보통은 토마토 같은 경우는 23도 정도, 이제 외우기 쉬우시라고 20-20 법칙이라고 저는 부르거든요. 하루 광량이 2000줄 정도 나오면 24시간 평균 온도가 20도 정도에서 움직이게 되면 작물의 밸런스가 잘 맞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작물 자체가 콩나물처럼 이렇게 크는 경우가 있죠. 그게 왜냐하면 광량 대비 온도가 너무 높아서 애들이 서로 빛을 보겠다고 경쟁을 하면서 콩나물처럼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2000줄이면 광량이 굉장히 풍부한 광량이에요. 최근 들어서 맑은 날 기준했을 때 한 1500, 600줄 정도 나오는 강량이거든요, 이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2000줄이면 굉장히 광이 좋은 환경이에요. 그럴 때 24시간 평균 온도가 보통 20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얘네들이 도장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빛이 좋은데 왜 도장돼? 라고 생각하지만 광량 대비 온도가 높아져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환경분석과 작물의 상태 같은 경우는 수충해 관리, 안 맞은 환경 관리, 안 맞은 양수분 관리 이런 것들이 세력이 강하고 고온 초원에 생육이 활발한 나무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액, 양수분 관리, 양액 흡수 관리, 영양분 관리 이런 식으로 해서 양액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예를 들어서 양액, 비료액 그러니까 작물의 상태에 따라서 비료의 선택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주는지가 더 중요할까요? 관주의 디자인이 더 중요할까요? 작물의 상태에 맞게 이제 보통 처방전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때는 질소질이 많아야 돼, 이때는 인산이 많아야 돼, 이때는 가리가 많아야 돼. 작물의 이제 발달 단계에 따라서 필요 요구도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 요구도를 잘 맞추는 게 더 중요할까? 아니면 아니야. 비료는 비록 엉망으로 내가 준다고 해도 물을 주는 디자인만 잘 짜면 훨씬 작물이 좋아질 거야.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생각을 해보시죠. 첫 번째, 알맞은 비료가 훨씬 더 중요하다. 아니야, 나는 그런 거 아니야. 비료의 양에 주는 디자인이 훨씬 더 중요해. 저 첫 시간 때 이런 말을 했었죠. 과실이 거의 대부분 이루어진 게 물이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물장사하고 앉아 계시는 분들도 물장을 한다는 거죠. 알맞은 물의 공급 디자인이 잘 돼버리면 솔직히 수확량이 굉장히 잘. 근데 거기다 작물에 맞게 처방전이라고 저희는 이제 약의 처방을 하죠. 아니면 비료 공급되는 비료의 양이나 종류들에 알맞으면 더 심어질 거예요.
이거 둘 다 중요하긴 한데 굳이 뽑자마면 비료가 약간 미스가 나더라도 관주 디자인만 퍼펙트하다고 하면 수확량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러면 수분 관리와 생장, 예. 함수량이 증가하면 영양 생장, 충분히 물을 주기 때문에 영양으로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함수량이 감소가 되면 생식 생장, 열매를 얇게 계속 만들어줘요. 그래서 높은 함수량을 유지한다는 말은 물을 그만큼 많이 준다는 말이죠. 영양 생장으로 들어가니 영양 생장은 꽃과 열매 쪽으로 줘요? 아니면 꽃과 열매 외 다른 기관으로 에너지를 줘요? 영양 생장은? 네, 꽃과 열매 외 다른 기관을 주죠. 네. 그러다 보니 작물의 키가 증가, 그러니까 절간이 짧아진다는 거죠. 꽃과 꽃이 피는 이 사이가 길이가 늘어나요. 영양분. 그러면 생식으로 들어가면 점점 꽃이 피는 위치가 점점 짧아져요. 그러면 우리는 절간을 보고 이놈이 영양으로 많이 걸었다. 생식으로 보고 구별이 다르다. 그리고 소량 가외 간수미 배진의 함수가 점진적으로 감소를 시켰을 때는 뿌리를 발달을 촉진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하나, 요거는 전체 모든 작물에 통용되는 거니까 뿌리의 특징이 뭘까요? 생각하시죠. 뿌리의 특징. 그럼 물을 흡수를 한다. 네. 물을 좋아해요. 네. 물도 좋아해요. 또 뭘 좋아해요? 아니면 다른 뿌리의 특징들을 다 알아요. 이 녀석은 이러이러할 거야. 공기. 그렇죠. 네. 또 얘 특징은 좀 어때요? 얘는 게으를 것 같아요. 얘는 좀 게으를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환경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이상이 잘 움직이지 않아요. 얘는 되게 그리고 또 얘는 아마 이거를 제 원하는 대답을 맞추신 분은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얘는 대식. 이 말은 뭐냐면 주면 주는 대로 진짜 잘 알아요. 대식가라는 거죠. 혹시 열과 생기는 요 오늘 할 건데 열과 생기는 원인이 뭐죠? 네, 물 주죠. 네, 맞아. 행합차 때문에. 그러니까 물 주는 게 이런 식으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형태가 지속되고 잘 터져요. 우리 눈에는 안 보지만 수축했다, 팽창했다, 수축했다, 팽창했다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약한 부분이 빵 하고 터져버리죠. 대시가라는 게 뭐냐면 얘는 주면 주는 대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는 입이고 얘는 과실이에요. 그러면 입이 증산하려고 하면 특정한 환경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온도도 어느 정도 올라야 되고 강도 있어야 되고 얘가 활력적으로 변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얘가 활력적으로 변하기 전에 내가 물을 줬어요. 뿌리는 대시가라고 주면 주는 대로 일단 쭉 빨고 가요. 뿌리가 정상적으로 발달되죠. 그러면 얘는 자고 있잖아. 활력적이지 않잖아. 액티브하지 않잖아. 근데 과실은 24시간 깨어있는 X 같은 거. 그러다 보니 쭉 빨아버리니까 얘도 먹고 나눠 가져야 되는데 이쪽으로 몰려버려. 그러니까 팽창이 확 돼버리겠죠. 물을 빠는데 얘랑 나눠 먹어야 돼. 근데 얘는 활력적이지 않다 보니까 얘가 과실 조금 다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빵 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딸기나 토마토, 열과들이 미세폭풍 같은 거 많이 생긴 것들이 처음으로 하는 게 뭐냐면 아침 첫 타임이 내가 너무 일찍 들어가지 않나라고 의심을 해요. 열과 생기기 시작하면 칼슘제도 맞아요. 칼슘 함량이 떨어지게 되면 이게 과실의 탄력이 떨어져서 잘 뜯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열과가 생기면 칼슘제를 먼저 치는 게 아니라 첫 타임을 앞으로 갈까요? 뒤로 갈까요? 네, 뒤로 살짝 미루면서 칼슘질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좀 늦게 들어가니까 쭉 빨면서 얘도 일부 들어가고 얘도 일부 들어가니까 얘가 급격하게 팽창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대식가예요. 왜냐하면 뿌리에서 작물, 과실로 물이 전달되는 게 증산을 통해서도 이제 올라가죠. 그러면 또 뿌리에서 과실로 움직이는 힘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근압이란 말 불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뿌리 대식가다 보니까 얘는 환경에 상관없이 뿌리가
들어가면 쭉 빨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그날이 많이 말씀되면 과실 쪽으로 들어가서 빵빵빵 터져버립니다. 너무 일찍 물이 들어갔을 때. 입은 자고요. 네. 얘는 24시간 깨어있는 도라이예요. 어떻게 보면. 대식가다 보니까 주면 주는 대로 쭉 빨다 보니까 얘는 활동성이 없죠. 잠을 자야 돼요. 잠자는데 뭐 먹을 거 찔러주면 그리고 못 나요. 못 먹어요. 과실은 얘 항상 깨어있다 보니까 이제 쉽게 설명하자면 이쪽으로 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막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얘는 게을러요. 우리는 정말 게을러요. 왜냐하면 근검부 근처에 예를 들어서 여기 뿌리가 나오잖아요. 물이 여기 있으면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요. 근데 얘가 물이 며칠 다르면 얘는 물이 따라가기 때문에 건조함이 있지 않으면 얘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 놓으니까 양액 재배하는 핀 같은 거 드리프라고 그러고 꽂내기 있잖아요. 정식 초기에는 자구체 근처에서 더 꽂아요. 어느 정도 활착이 되면 옆으로 걸려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그러니까 건조가 어느 정도 느껴지지 않으면 얘는 물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근처에 있으면 수분이 공급되니까 안 움직여요. 토마토 농가들이 주로 쓰는 방법이 뭐냐면 함수 저울이 있는 집들은 자기 목표치까지 배지의 무게를 떨어뜨린 다음에 다시 리바운드를 하고 다시 떨어뜨리고 리바운드를 하고 이거를 계속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10kg짜리 10kg라고 하면 만포가 완전 물을 충전해서 10kg로 하면 내 목표치는 20%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몇 킬로가 돼요? 20% 떨어뜨리면 8. 계산은 어렵지 않은데 8kg까지 떨어뜨렸다가 10kg 갔다가 8kg 갔다가 10kg 갔다가 8kg 갔다가 10kg 갔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 건조를 느껴 물을 차서 꽉 차요. 우리 목표는 배지 위에서 아래쪽까지 뿌리를 전체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딸기 하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한 2, 3일 정도 물 좀 줬다가 뜨겁지 않으면 조금 말려요. 배지들은 건조 스트레스 좀 느끼게 하고. 그런데 나는 함수를 저울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2, 3일 정도 말리는 거는 물 안 줘도 애는 8월 달에 정식 들어간 어린애들도 진짜 시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 어르신들 뭐 토종할 때도 물 한 번 주고 뒤돌아서 며칠간 물 안 준다 뭐 일주일에 2주도 안 주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뿌리를 아래쪽 물을 따라서 내려가게끔 만들기 위해서. 양액 같은 경우는 함수 저울이라는 장비가 있으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kg짜리를 8kg로 만든다. 그럼 8kg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한 10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며칠이 걸리겠죠? 한 8일이 걸리고 7일이 걸리고 또 하면 5일이 걸리고 작물이 점점 자라나는 따라서 그 가격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토마토를 재배한다고 했을 때 이 과정을 자기 끝까지 하면 될까? 자기 끝까지 제가 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끝까지 이 작업을 하면 좋을까요? 안 좋아요. 왜 안 좋아요? 맞죠. 아까처럼 이렇게 되니까 열가든 아니면 너무 말려버리니까 배꼽석이든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토마토 농가들 이제 어떤 뭐 특정 작물을 재배하는 내가 만약 고추를 한다. 그러면 첫 하방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때는 이 작업들을 서서히 그만두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과가 열리기 시작하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조금 밀어붙이면 생리 장애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보통은 토마토 기준으로 하면 3하방이 개화가 되면 1하방이 콩알처럼 이제 수정돼 착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방이 개화되는 그 시점까지만 이 작업을 안전하게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하고 아니야 나는 뿌리를 활착을 미친 듯이 잘 시켜야 돼 하시는 분들은 4하방까지도 어떤 분들은 5하방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각자의 선택에 맡깁니다. 왜냐하면 3하방 개화 이후부터는 과들이 착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생리장애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려고 하면 3하방 그래도 나는 사실 조금 더 시키고 싶다. 그러면 중간만 하자. 4하방 아니야 나는 건강한 뿌리가 장기적에서 최고야. 5하방 이어가 뜨고 가요. 왜? 얘는 게으르다. 그리고 얘는 물을 좋아해요.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던져줘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배지예요. 그러면 여기에 빈 공간이 예를 들어서 10%라고 하면 얘는 산소의 90%가 됩니다. 나머지 10%는 뭐냐? 공기, 산소. 용존산소랑 용존산소 그런 거 들었죠. 저희가 다이빙을 할 때도 끼지 않으면 오래 못 있잖아요. 얘네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는 이 함수량 100%란 말은 공기 없이 물도 다 100%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여기 계속 잘 되어 있어요. 결국에 얘는 불쾌할 수밖에 없는 과습에 썩어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함수량은 나는 목표치가 70%야, 뭐 60%야. 그런 말들이 나머지 30%, 40%, 뭐 20% 그런 것들이 산소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꼭 필요한데 그게 자기의 이제 생각에 맞게끔 이 정도면 돼? 나는 함수랑 높게 끌고 갈 거야? 아니면 나는 낮게 끌고 갈 거야? 요거 목표치를 정한 다음에 나머지들은 산소로 이루어져요. 근데 그 산소들의 양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뿌리는 물에 익사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불쾌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아니야 엽채로 할 때는 뿌리 물에 담궈갖고 이렇게 돌리는데 그건 순환식으로 하면서 산소를 보내줘요. 우리가 배지에서 그런 시스템이 없이 배지에서 땅에서 여기서 들어갈 때는 말리잖아요. 마르잖아요. 그럼 공급과 공급 사이에 수분도 있지만 공기가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산소도. 그래서 뿌리 자체는 물도 좋아하지만 산소도 좋아하고 얘는 게으르기 때문에 어디에 건조가 있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러면서 대식가요. 얘는 주면 주는 대로 먹다 보니까 시간적인 아니면 환경적으로 물이 들어가는 타이밍과 양들이 어긋났을 때는 과실에 생기지 않고 빵빵빵 터뜨려요.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요거 같은 소낭산과 숨이 배지 함수가 점진적으로 강소 서서히 무게를 배지 무게를 떨어뜨린다는 말은 뭘 의미하죠? 배지 무게가 낮아져요. 그건 뭘 의미하죠? 배지 무게가 떨어져요. 건조하단 말이고 배지 무게가 점점점 올라간다는 말은 습하단 말이에요. 과습이 걸리면서 뿌리 자체가 이제 썩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작물에 따라서 아니면 환경에 따라서 함수량을 맞게끔 조정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광이 별로 없는 시기에는 함수량이 좀 더 낮아도 되는 거거든요. 뭐 6월달, 7월 때 진짜 덥고 강도 셀 때 들어가면 함수량이 떨어지면 얘는 건조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때는 또 고의적으로 함수량을 높여서 물을 계속 들어간다. 이런 차이거든요. 낮에는 계속 물을 던져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작물의 뿌리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더울 때는 그래도 물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 내 작물이 뿌리 상태가 안 좋아요. 예를 들어 물을 줘야 돼요. 네? 저기 저기요? 네, 저 주소가 아닙니다. 우리 배웠잖아요. 얘는 게을러요. 그러면 뿌리는 그럼 내 뿌리를 진짜 좋게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작물들 기르고 계시니까 차가보다 좀 더 다른 게 있어요. 얘는 밝은제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쓰시면 도움은 될 거예요. 도움은 되긴 될 건데 그래도 환경을 바꾸고 그런 걸 쓰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더욱 효과가 좋겠죠. 그 말은 뭐냐면 더우니까 물은 던져줘. 그 대신 뿌리가 쉴 수 있는 시간. 물도 좋아하잖아요. 산소도 좋아하잖아요. 말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뿌리는 더 사이클이 돌아요. 물을 늦게까지 주면서 뿌리가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얘는 휴식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뿌리가 계속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프리카 같은 경우 뿌리가 안 좋으면 12시 전에 물을 끊어.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델타 WC라 그러는데 배지의 무게가 최고 높을 때, 최고 나을 때 격차를 많이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은 예를 들어서 10kg다 하면 이제 완전히 이제 뿌리 배지가 물이 다 차야 여기서 삐질삐질 물이 나오겠죠. 배액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 다 차면 이게 10kg예요. 그러면 보통은 이런 편차를 볼 때 10% 정도는 보통 편차를 줍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
최고 높았다, 최고 낮았다 그거 들어갈 때 10kg에서 배지 그 편차의 무게가 9kg, 10kg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변하는 형태로 주로 끌고 가거든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12%, 15% 이렇게 내려간다는 말은 격차가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더 많이 건조해진다. 더 많이 건조해지는 말은 즉 뿌리의 활력을 높이기도 하지만 물이 그만큼 덜 들어가니 과실의 사이즈들은 좀 작아질 수 있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반에 뿌리로 활착을 잘 시키는 사람과 잘 시키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과실의 크기 차이, 품질 차이로 좀 나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면시비 해가지고 얘한테 물을 공급하진 않잖아요. 관축, 뿌리를 통해서 공급하다 보니까 물의 이동통로는 뿌리가. 그러면 뿌리가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뿌리가 5개, 뿌리가 10개. 누가 더 먹고 잘 10개가 잘 먹을 거예요. 그러면 초반에 활착을 잘 시킨 사람이 과실도 크고 건강해지죠. 그러면 무조건 포인트 자체가 육묘는 자기가 직접 자가로 하지 않는 이상은 육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사와야 되잖아요. 이건 저희 손에 떠나는 거예요. 저희 손이 아닌 거예요. 그 대신 할 수 있는 게 좋은 육묘장을 선발해서 좋은 모종을 공급받을 수 있는 루트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종 가지고 들어와서 내 첫 번째 스텝이 뭐냐? 누가 뿌리 활착을 잘했냐, 못했냐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나요. 특히 장기 재배하시는 분들은 광이 갑자기 좋아지면 살짝 시드는 애들이에요. 그건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뿌리 활착이 제대로 안 되지. 초반에는 그게 뿌리 활착이 잘 되고 안 되고가 별로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릴 때는 키가 작고 크면 키가 크니까 이동 통로가 길어지잖아요. 뿌리가 활력이 떨어져도 활동거리가 우리 생각까지 전달할 수 있어요. 근데 커버리잖아요. 활력이 떨어지는데 여기 위까지 물을 못 올리는 거예요. 뿌리가 실어지는 편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뿌리 활착을 잘한 사람, 못한 사람 거기서 이제 그런 이제 월도 겨울이 지나고 가을이 다시 쭉 떨어지다가 올라갈 때 나무 자체가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활착을 누가 잘 시켰냐, 못 시켰냐 요게 이제 결과가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초반에 정식 들어갈 때는 무조건 활착을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활착을 어떻게든 빨리 시키는 형태입니다. 단적인 예로 토마토 같은 경우는 전목력을 지금은 많이 쓰거든요. 뭐 수박하고 뭐하고 전목력 다 쓰시잖아요. 그 전목력 쓰는 이유가 예전에는 내병성 때문에 많았어요. 뿌리병이 올까봐 뭐 CF9, 뭐 탄저병, 뭐 역병 이런 것 때문에 병 때문에 그런 거 많이 썼는데 지금은 거의 품종이 트렌드가 바뀐 게 세력이 강한 품종이 선택해요. 세력이 강한. 그래서 그 다음에 처방전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비료. 혹시 요 처방전 받아가지고 뭐 장류 재배 해보신 분 계세요? 어디 보낼 때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같은 이유. 네, 회사마다 틀린 거예요. 회사마다 틀린 이유가 왜냐면 이게 이 기준점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쉽게 설명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기존 소방에 필요한 양분 요구량이 10이에요. A에서는. 근데 B에서는 예를 들어서 9, 9, 9예요. 그렇게 되면 원수에서 성분 검사한 거는 다 동일하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양분을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처방전에는 8, 9, 7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기준이 9, 9, 9가 되면 얘는 8이 아니라 10이 되고 8이 되고 6이 되고 이게 처방전이 다른 이유가 이 기준 처방은 다르죠. 왜냐하면 저 역시도 처방전 프로그램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데 기준점이 다른 회사랑 조금씩 달라요. 저는 질소지를 최소한 좀 줄여가면서 들어가는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기준점이 또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료의 처방전들이 A 회사, B 회사, C 회사 하나부터 기술센터 들어가는 것도 기준이 다른 게 뭐거든요. 물에 원수 분석을 했을 때는 그 기준점 기계가 똑같아, 그 장비도 똑같다 보니까 1, 1, 1, 2, 2, 2를 그대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하는데 처방전이 달라요.
그거는 그 각 회사마다 각 기관마다 기준 요구도를 다 다르게 세팅을 해놓고 들어가기 때문에 처방전이 달라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양액을 비교할 때 이게 FM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A통에 물을 50% 채우고 지산칼슘 녹이고 지산아모늄 녹이고 지산칼륨 녹이고 글래처럼 녹인 다음 탱크에 나머지 물을 채워서 교반기로 돌려가면서 이렇게 빅탱크 같은 경우는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들어요. 순서까지 이렇게 적어가지고. 근데 이걸 다 지켜가면서 하기에는 농가분들이 너무 귀찮으십니다. 힘들어하고. 사장님 혹시 양액 타시면 다 때려보세요. 이거 다 순서 지켜가면서 하세요. 실제로 하시면 지켜가면서 하는 게 되게 좀 귀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것까지 무조건 해서 무조건 지켜가면서 하라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FM을 알아야 되니까 이런 형태로 해요. 그 대신 미량 온도는 최소한 좀 되면 20g 물에 좀 녹여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다른 건 못해도 미량 온수만큼 먹고 20g 물에 한 40도에서 50도 이런 20g 물에 녹여가지고 들어가는 게 흡수율을 좀 더 높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번에 다 때려붓고 이걸 해버리면 잘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의 안에 질산을 조금 태워가지고 잘 넣게끔 만든 거거든요. 작물은 절대로 이온화 되지 않는 영양분을 흡수를 안 해요. 물에 녹아요. 우리 주스 먹는 것처럼 주스가 돼야 돼요. 다 녹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양액을 탔는데 알갱이가 남고 녹고 찌꺼기가 남고 이렇게 되면 흡수가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 우리 딸기 농가 같은 교광기 다 가지고 계시는데 몇 집들 아직도 교광기를 안 갖고 계세요. 그 탱크에 이제 계속 돌아가서 저어주고 있거든요. 이게 별로 안 비싸요. 교광기는 웬만하면 가지고 계시고 내가 귀찮아가지고 비료를 다 때려붓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질산을 조금 넣어가지고 조금 더 풀리게끔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 진짜 웬만하면 미량 온수는 20g 물에 녹여서 투입을 해주세요. 그리고 영양을 주는 게 양액,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씨 얘기하잖아요. 이게 전기 전도도를 얘기하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엄청 쉽게 생각해서 여기에 안테나가 많아요. 안테나가 많다는 말은 지금 비료가 많이 나가는 거죠. 비료 하나에 안테나가 많은 거죠. 그러면 안테나가 많은 전기가 잘 통해요. 잘 통하죠. 그러면 이씨가 높다는 말은 전기가 잘 통하고 전기가 잘 통한다는 말은 비료가 그만큼 많이 나요. 그러면 비료의 농도가 높다는 거죠. 작물마다 이제 거의 작물마다 이제 그 적정 이씨들이 있거든요. 토마토는 토마토는 뭐 1.8에서 4.5, 파프리카는 2.5에서 3.5, 딸기는 뭐 2.5에서 1.8 대략적으로 적어놨는데 작물마다 요구하는 비료 요구랑 달라요. 그래서 내가 키우려고 하는 작물의 적용 이씨가 최저 얼마부터 최고 얼마까지를 아시고 가세요. 왜냐하면 이 스마트팜이라는 게 계속 강조하는 말 수치화 시킨다 그랬잖아요. 그 수치화 시킨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키우려고 하는 작물이 좋아하는 환경을 수치를 이용해서 그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작물의 비료 용도가 얼마인지, 습도가 얼마인지, 온도가 얼마인지, 야간 온도는 얼마큼 낮아져야 힘들어하는지 그런 것도 다 체크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씨들을 적용해서 공급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낮은 전기도 같은 경우는 흡수가 용이하고 높은 전기도 같은 경우는 흡수가 곤란해요. 그러면 이씨가 낮다는 말은 흡수를 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씨가 낮으면 관을 커질까요? 과실이 적정하게 이씨가 좀 낮은 정도로 들어가면 과실이 조금 커지고 이제 진하게 들어가면 과실이 조금 작아집니다. 혹시 그 애죠? 짭짜리 토마토 아세요? 네. 과 조금 맞죠? 네, 맞죠? 네. 원래는 그 품종이 보통 토사마라는 품종을 많이 심는데 그게 250g 나면 대가족이 이만큼 나오는 품종. 그걸 고이씨 짠물에 비료를 강하게 넣어가지고 250g, 100g 내로 짭짤하게 만들어요. 그럼 과실이 작으면 당도는 그리고 이씨 비율이 나서 과실 크기가 커져 버리면 당도는 낮아져요.
그러면 그걸 인용해서 내가 만일 방울토마토를 재배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재배하는 걸까? 이걸 생각하고 작게 저 같으면 이럴 거예요. 시장에서는 이만한 크기로 보내요. 그럼 저는 이만한 품종을 선택해서 이씨를 높여서 이만한.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좋아하는 사이즈로 만들면서 당도를 있게 만들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점점점 이제 돌아가죠. 그러니까 품종의 그 당도는 솔직히 이런 재배로 완전히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몇몇 품종들은 진짜 그 스테비아 토마토 말고 진짜 자연 상태로 오는데도 맛있는 품종들이 있어요. 되게 비싸요. 뭐 1000립 드는데 뭐 100만 원 좀 넘어가는데 그런 품종들은 저런 작업 고이시로 하는 작업이 조금 더 들어가면 훨씬 나아요. 근데 크기는 조금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요즘에서는 방울을 하시는 농가분들은 큰 사이즈의 품종을 고이시로 작게 만들어서 달게 해서 유통을 시키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낮은 정도, 그러면 낮은 이씨, 비료의 양이 적은 상태, 더 영양생장하고 건물적인 감소하고 큰 과일이 나오고 병에 조금 민감해져요. 그러면 높은 정도, 진하게 비료가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는 더 생식으로 변하고 건물적인 거하고 단단해지고 과실의 품질, 맛 이런 것들이 좋아져요. 안 되는 거예요. 달고 좋은데 좀 작아지고 얘는 몸집이 커져가는데 조금 덜 달고 병에 민감도가 조금 더 커지는 형태로 점점점 변한다고 보시죠. 그래서 보통은 양액 같은 게 그 대신에 이씨가 높다는 말은 좀 짠 토양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짜면 염류질적이 많을수록 과 사이즈는 좀 떨어져요. 그 대신 당도 그게 대표적인 아까 얘기했듯이 짭짤이 토마토. 이제 땅 자체가 이제 바닷가 근처에서 연분기도 있고 비료를 많이 주면서 좀 작게 만들다 보니까 얘네들이 과실이 작아지면서 달콤한 맛이 더 올라가요. 그런 거. 그 대신 이렇게 너무 많이 해버리면 짠 토양에서 온도가 높아지고 이런 사양이 불량한 양이 들어가면 배꼽살이 나요. 딸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배지 자체, 토양 자체가 너무 짜게 들어가는 거를 이제 특권 많이 나옵니다. 보통 pH를 이제 산도 pH를 맞추는데 그때 맞출 때 뭐 넓게 보면 5에서 7 정도 요 안에는 맞춰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산도가 요 형태 때 요 6에서 5.5에서 7 요 사이 때 모든 양분들이 고르게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웬만한 pH를 이렇게 맞춰서 공급을 하라고 양액에서는 거의 대부분 pH를 조정하는 이유가 pH에 따라서 양분 흡수도가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5에서 7 사이를 맞춰라 라고 얘기하는 게 양분 흡수. 그리고 또 pH가 이거는 기용용으로 5 이하에서 4.5에서 6.5에서 뭐 얘기를 하는데 보통 4.5 이하가 되기 시작하면 4.5 초반에 떨어지시면 뿌리끝이 태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pH를 웬만하면 고정시키고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내가 딸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딸기는 솔직히 물을 좀 타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온수 검사를 꼭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 때문에 딸기를 못 짓는 분들이 계신데 그때는 뭐 상수도로 하거나 아니면 정수기를 설치를 해서 공급을 하는 집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비용도 더 들고 상수도를 한다고 하면 물값도 더 들다 보니까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지역에 온수 체크를 한번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그 지역의 물이 내 장과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를 확인해요. 그리고 우리가 수분의 역할 그때도 막 했었잖아요. 하면은 얘네들은 다른 거 다 잊으시고 수분의 역할을 장물체 채우는 쪽으로 꼭 필요합니다. 장물체 채우는 쪽. 그럴 때는 물을 많이 당기면 당길수록 증산을 10번 하는 놈, 100번 하는 놈 분명하게 차이나는 게 뭐라고 그러죠? 작물이 물이 필요한 이유는 작물체 채워주라고 우리 저 시간에 했었죠.
했었어요. 했었죠. 네. 그럼 여기는 증산을 10번, 사이클을 10번 돌고 여기는 100번 돈다고 하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게 뭐라고 그러죠? 네, 입의 온도가 얼음장처럼 차가우면 내 장골이 사이클이 잘 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우리는 물만 드는 게 아니라 비료와 함께 들어요. 그럼 비료 자체가 곳곳에 계속 들어요. 그러면 이 기차가 자동차 전체가 계속 들어요. 여기는 질소도 들어가 있고 여기는 가리고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인산도 들어가 있고 유자용소도 들어가 있는 이 기차가 우리 생산점, 우리 생산점 이렇게 계속 돌아오고 그러면 장물체 곳곳에 영양분이 계속 배달합니다. 잎 자체가 차갑게 유지된다고 했을 때는 이 사이클이 잘 도는 거죠. 그러면 물이 전달이 됐다는 말이니까 이 물 자체에 물과 함께 비료가 이온화돼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장물체 곳곳에 들어가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내 나무가 커지고 가실도 커지고 건강하게 되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보시죠. 그러면서 이 광이 강할 때, 약할 때 물량을 분명히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분이 너무 높아버리면 시들게 되고 광이 있는 상태에서 물을 적당하게 주게 되면 얘는 처지지 않고 계속 생생한 형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뭐냐? 광량에 따라서 아니면 온도 상태에 따라서 자국 상태에 따라서 물을 주는 걸 계속 조절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증산을 촉진시키는 방법들이 1, 2, 3, 4, 5번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작용을 크게 하는 게 뭘까요? 1, 2, 3, 4, 5번 중 이게 다 필요로 한데 정답은 1번 그러니까 1, 2, 3, 4, 5번 순서로 거의 대부분들 1번, 2번에서 거의 대부분의 별점이에요. 네. 나머지들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지 1, 2번에 비해서는 잔잔하다. 네. 그러다 보니까 증산을 촉진시키려면 일단은 강한 빛이 돼요. 그 말은 즉 투과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증산을 많이 합니다. 증산이 많으면 많이 할수록 얘는 나무 자체가 빨리 크고 좋은 과실들을 많이 생산합니다. 그거 어떻게 보면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한 오늘 하는 그 시간. 예전에는 막 그런 얘기만 했잖아요. 뭐 다량 원소, 미량 원소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안 했어요. 지금 아예 가동성, 불가동성 원소로 아예 개념을 좀 바꿔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가동성 원소에는 질소, 인산, 가리, 마그네슘, 아연 등이 요거만 있어요. 질소, 인산, 마그네슘, 질소, 인산, 가리, NPK, MG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칼슘, 불가동성 같은 경우는 칼슘, 황, 철, 불소, 망간 이렇게 있어요. 가동성 원소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식물체에서 흡수되어 체내에서 이동이 원활하게 드러나게 되면 자기 혼자서 막 자유롭게 잘 움직여요. 그럼 가동성 같은 경우는 지 혼자 잘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얘는 거의 대부분들 타협적 노역이나 아니면 식물체 전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불가동성은 자기 스스로 굉장히 움직이기 힘든 애들이 그러면 얘네들은 결국은 주로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 혼자 스스로 움직이기 힘든 애들이다 보니까 얘네들은 거의 대부분들 생장점에서 그러면 거의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걸 갖다 내 생장점에 색이 빠지고 뭐가 보인다. 이거는 가동성이 아니라 불가동성의 결핍이구나 하고 체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칼슘 얘기했죠. 칼슘 배합석이는 어디서 생겨요? 보통 끝에서 생기죠. 칼슘이 불가동성 원소죠. 자기 혼자 스스로 움직이기 힘든 애죠. 얘는 거의 대부분 생장점이었으면 어린 가실들이 밑에 붙어 있다고요. 얘네들은 뿌리에서 가장 원쪽에서도 가장 엉덩이 부분에 생기는 이유가 칼슘은 불가동성 원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깁니다. 왜냐하면 얘는 체내에서 지 혼자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엉덩이가 무거워요. 하루 종일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얘가 위쪽으로 살살 움직이면서 요 끝까지 도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그러니까 결핍증이 나오게 되면 왜 거의 대부분은 엉덩이 끝 아니면 뒷번
엽채를 키우시면 이 끝이 타는 건 없죠. 그게 다 티번 칼슘 결핍의 영향인데 왜? 뿌리에서 가장 원쪽에 생기는 거예요. 그 이유가 칼슘은 불가동성 요소이죠. 그리고 철, 특히 철 같은 경우는 철 결핍 나면 약간 노래지죠. 거의 대부분들이 생장점에서 다 나올 거예요. 그게 불가동성 원소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들은 불가동성 생장점에서 결핍 증상이 나오는 것들은 다 불가동성 원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요 칼슘 제 빨간색 쳤잖아요. 칼슘은 물리적인 괴사를 일으켜요. 네, 이렇게 물리적으로 세포벽을 무너뜨리지 않고 색상만 변한다고 하면 뭐 철이나 부화나 뭐황 그런 종류 가능성이 많고 세포벽이 망가진다라고 했을 때는 칼슘 뿌리에서 가장 원적인 생장점 주변에서 나오면서 괴사를 일으킨다고 하면 칼슘 결핍의 확률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러면 가동성 원소 같은 경우는 얘는 거의 대부분들 자유롭게 움직이다 보니까 하역이나 노역 쪽에서 특히 마그네슘 결핍 되면 어떻게 되죠? 얼룩덜룩. 네, 색깔이 막 빠지잖아요. 하역 쪽에 노역들부터 색깔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아래쪽. 근데 전체적으로 결핍이 생긴다고 했을 때는 질소질의 결핍이 가능성이 됩니다. 가동성 원소, 불가동성 원소 요거를 체크해가지고 생장점에서 나오는 하역 쪽에서 전체로 나옵니다. 그거를 구별해서 지금은 미량 원소, 다량 원소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가동성 원소, 불가동성 원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보통 결핍증이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오케이 되는 게 정상적인 결핍. 그리고 P라고 적혀요. 이렇게 마이너스 P라고 적혀요. 이게 인상결핍이거든요. 인상결핍 특징이 다른 거랑 좀 뭐가 다르죠? 보시면 테두리에 보라색이 다른 결핍증보다 조금 많은 게 보이시죠? 그래서 딸기 하시니까 딸기 밤에 추우면 얘네들 좀 색상이 어떻게 돼요? 이 뒷면에 보라색이 좀 인산은 가동성 원소, 자기 스스로 잘 움직이는 애들인데도 결핍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지온이 낮으면 낮을수록 인산의 흡수도는 점점 높아요. 그 말은 즉 야간 온도가 낮아지면 딸기 같은 게 입이 노랗게 변하면 그게 저온에 의한 인산결핍이 일어나면서 아, 그냥 우리 저온에 한 대 맞았구나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더 보시게 되면 마그네슘 결핍. 마그네슘 결핍은 다른 원소에 대해서 특징이 어때요? 네, 색상이 빠지죠. 그거보다 조금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다른 것도 말씀하시죠. 질문이 또 다른 안 해서 네, 데칼코마니. 결핍증이 빠지는 게 하역 쪽에서 빠지면서 데칼코마니 형태로 좌우가 대칭되면서 빠져버리면 마그네슘 결핍의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토마토 하시는 분들은 요걸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마그네슘 결핍처럼 색상이 빠지면서 나오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TO19라고 토마토 회록 바이러스인데 TO19라고 나오는데 얘네들도 마그네슘 결핍 고추 쪽에서도 나와요. 마그네슘 결핍이랑 바이러스가 구별이 잘 돼요. 근데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색상이 빠지는데 얘네들은 좌우 대칭이에요. 그렇게 색상이 좌우 대칭이 안 된 색상으로 빠지면서 하역 쪽에서 위로 착착착착착 타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TOC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가루, 온실, 담배 둘 다 전염시키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마그네슘 결핍은 하역 쪽에서 가동성 원소니까 하역 쪽에서 빠지겠죠. 보여? 빠지는데 데칼코마니처럼 빠지면 얘는 마그네슘 결핍이죠. 그리고 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얘네들의 우리가 이제 잎 하나를 물주머니에 생각 물이 빠져버리니까 얘네들이 수축되겠죠. 이런 식으로 말려버려요. 이거 같은 거는 벼, 이거 같은 거는 약해. 약해 같은 건 거의 대부분 이 끝에서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농약 성분들이 끝에 오래 너무 많이 잔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약해 태워버리는 형태가 나요. 그리고 또 질소 같은 경우는 특징이 없대요. 얘네들 보면 이 가운데서 전체적으로 색깔이 빠진 것처럼 보이죠. 낙엽 지금 거랑 똑같다 생각합니다. 우리 산에 낙엽 단풍이 들게 되면
알록달록 색깔 노란색, 보라색, 뭐 빨간색 이런 식으로 다 빠져버려요. 그런 식으로 빠지는 것들이 질소 결핍 전체적 하얀쪽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장부의 전체적인 색상이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가동성 운동 중에 질소, 그다음에 질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색상이 다 빠져요. 자, 이제 정상적인 거 색상이 빠지는 거. 그리고 과잉이 되면 굉장히 이제 옆색이 진해져요. 네. 그리고 토종에서 이제 토마토나 이런 거 이제 가지가를 하시는 분들은 얘네들이 진하면 아디송처럼 이렇게 혈관이라 그러면 우리 사람 몸에 혈관처럼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막 꼬이는 게 나와요. 속도가 조금 가다가 이게 많이 가다가 되면 과 자체가 약간 편한 것처럼 나오거든요. 네. 고가 점점점 짧아져요. 인상경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보라색들이 진하게 나오는 형태가 있어요. 인상 같은 경우는 지온이 낮아질수록 인상 횟수들은 점점 감소가 돼요. 특히 야광도가 떨어질수록 저는 이제 쉽게 표현할 때 냉에 멍이 들어가요. 한발에 와가지고 툭 하고 치니까 멍이 들어가요. 보라색들이 점점점 진하게 돼요. 이런 칼슘 이런 것들이 결핍되다니까 요 그리고 얘네들이 조금 탄력성이 칼슘이 없으면 탄력성이 떨어지니까 이런 일반적인 문제들도 칼슘이 결핍되면서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딸기건, 이제 뭐 예초리건, 이제 뿌리뼈 가장 왼쪽 여기서 탄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배사 작용까지 같이 나오게 되면 불가동성 원소 중에도 칼슘을 의식을 해야 됩니다. 철 같은 경우는 pH가 높으면 높을수록 흡수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특히 뭐 딸기를 지금 재배하시는 분들 토종에서는 철이 잘 나오진 않아요. 양해에서는 조금 많이 나오는데 철 겹치량이 이제 황화가 되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집 pH가 좀 높지 않나라고 이 식으로 한번 해보셔요. 그래서 얘는 쓰실 때 이제 가격이 싸다 보니까 파우더 가루 형태로 많이 썼는데 지금은 이제 액상적으로 킬레트 처리된 걸 쓰는 이유가 뭐냐면 철은 비싸면 비쌀수록 pH에 상관없이 흡수도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철과 철납수는 아예 액상적으로 바로 쓰시는 분이 하나요. 그러나 아까 이제 설명했던 것이 그림으로 나오는데 하얀색 생기냐, 전체 생기냐, 아니면 순간적인 생기냐 그거에 따라서 가동성이 그냥 불가동성이 적용됩니다. 이거를 어느 정도 맞추실 수 있어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그 양액 비료라고 하는 게 이런 비료들이 보통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참고만 일단 하시고 뒤에 한번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질산칼륨 이런 비료들은 보통 이제 거의 대부분들 처방전을 받아서 쓰실 때 이런 비료들을 쓰세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지산칼슘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지산칼슘만 설명하면 지산칼슘은 사수용과 십수용. 그 말은 지금 뭐냐면 사수용은 질산태 지수, 십수용은 보통 저희가 암모니아태 지수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우리 얘기할 때. 그래서 질산태 지수는 pH를 조금 올려줘요. 암모니아태는 pH를 살짝 낮춰줘요. 그래서 제가 처방전만 봐도 십수용을 베이스로 사수용을 베이스로 이런 거 보고 비싼 나무들 있냐 없냐 보고 이 집은 pH가 높구나 낮구나 대충 알 수 있는 게 이런 비료들이 pH에 달라지기 때문에 보통 쓰거든요. 그래서 식수용 같은 경우는 이제 암모니아태, 암모니아태. 그래서 이것도 제일 많고 이게 이제 구조상 식수용 물 분자가 4개고 사자는 물 분자가 4개 그렇게 나누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중국산은 무조건 사수용이에요. 식수용은 유럽산 이거는 이제 안 맞아요. 중국에서도 사수식품 다 만들어내기 때문에 뭐 이건 중국산에다 사수용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학성분 비료 차이는 저희가 식수용 암모니아태라고 부르지만 암모니아태 지수는 여기 차에 보시면 1.2% 여기는 안 들어요. 암모니아태가 들어있기 때문에 질산태가 많지만 암모니아태가 들어있기 때문에 암모니아태 저희는 간단하게 암모니아태 지수라고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리고 식물이 흡수할 때는 질산태가 빠르지만 대부분 식물이 좋아하는 건 암모니아태. 그 말은 즉 암모니아태가 들어가면 식물의 생장력도 조금 빠르게 한다고 하면
사수염이 들어갔을 때는 실물을 조금 짱짱하게 크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게 또 배꼽살이랑 연관이 돼요. 칼슘이랑 기량작용이 나는 겁니다. 암모니아테랑 칼슘이랑 지약. 그러다 보니까 보통 배꼽살이가 많이 나올 때 배꼽살이용 처방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는 사수염이 베이스가 돼요. 지산돼 있어요. 암모니아테 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배꼽살이 더 유발해요. 그래서 특히 통용하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깔기 하신다고 하면 비료도 때 지산칼슘 좀 섞어가지고 가르치고 많이들 하시던데 팁번이 많이 나올 때는 식수염을 섞는 것보다 사수염을 섞어서 지산지수를 공급하는 것도 칼슘 팁번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그런 생리장애가 뭐냐, 환경적인 원인 또는 영양의 불균형으로 병충, 병해충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발달 및 정상적인 가시 형성을 못하는 증상들을 거의 대부분은 생리장애. 근데 이거 자체는 환경적으로 아니면 양액적으로 조금 미스가 나면서 나오는 증상으로 생각하시면 그래서 여기 뭐 배꼽서기, 열가, 틱번, 배공통과 이런 것도 다 나오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은 생리장애의 대표적인 사진입니다. 질소지 같은 게 대표적으로 나오게 되면 이런 질소들이 좀 많아지면 얘네들 입도 진하게 만든다 했죠. 가시 색깔도 피크리 같은 경우 되게 진하게 나오면서 또 보시면 약간 편형 UF처럼 납작해지고 질소들이 많아버리면 조금 도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특히 토종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품종에 따라서 민감도가 좀 다르긴 한데 여기 이런 프로프침이 여기 크라운 쪽에 여기가 조금 이 코르크 마개처럼 조금 각질화가 되는 것도 많아요. 이게 지소지수. 그리고 인상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인상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건전한 뿌리 발달에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뿌리 발달에 도움이 되는 원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인산나무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세 가지가 건전한 뿌리 발달에 가장 작용을 많이 하는 원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밝은제, 뿌리 촉진제 그런 거 보시면 휴빅, 풀빅 베이스 아니면 아미노산의 베이스에 인산, 철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보통 밝은제들 나오는 거예요. 철도 pH에 따른 흡수도가 달라지거든요. 철도 뒤에 킬레이트처럼 뒤에 영문이 많이 붙으면 많이 붙을수록 pH에 상관없이 흡수도가 되게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밝은제, 인산, 철, 그 다음에 휴빅, 풀빅, 아미노산 이런 베이스들이 들어있는 이유가 이런 성분들이 뿌리 하착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많아요. 지금은 배지 포순용 처방전이 따로 있거든요. 그때 할 때는 지산칼슘이나 인산철을 조금 많이 넣어가지고 뿌리 발달을 도모하는 그런 형태로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인산 같은 경우는 특히 빨리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뒷면이 이제 보라색이 좀 많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저온에 의한 인산 결핍이거든요. 그러면 아마 야간 온도가 생각보다 낮았을 때 저런 게 그거보다 저 형태보다 더 떨어지게 되면 특히 토경 같은 경우는 딸기가 검붉은색으로 변하거든요. 인산 같은 경우가 아까 얘기했듯이 지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야간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흡수율은 가동성 원소이긴 하지만 흡수율은 점점 좀 떨어져요. 그래서 보라색으로 변하는 파트들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가리 같은 경우는 당의 이용 능력을 촉진하고 과실의 경도나 심지어 영양소 이동을 촉진시키는데 딸기 같은 경우는 안쪽이 약간 물에 데친 것처럼 약간 좀 흐물흐물 내지는 이런 조각들이 나오면 가리거든요. 그리고 가시카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그 그림 보셨죠? 잎 여기 겉에 부분이 약간 변하고 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하는 형태가 있어요. 이게 가시카에서는 가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추를 한다, 토마토를 한다, 뭐 한다 했을 때 이 끝이 조금 색상이 변하거나 곰팡이가 찍은 것처럼 콕콕 점이시킨다든가 그런 식으로 변하게 되면 가리결핍의 한국입니다. 그리고 가리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들어가게 되면 칼슘이나 기량력이 나와요.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착색제 같은 거 많이 가리 베이스 착색제 같은 거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특히 딸기 하시는 분들은 티번 현상이 조금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티번이 많이 나오는 상태에서 내가 가리 베이스에 착색제를 친다고 했을 때는 티번이 조금 더 심해지는 경우도 종종 좀 나와요. 그리고 마그네슘 같은 거는 가장자리에 필요하고 우리가 거의 대부분 하얗게 조금 많이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토마토 하시는 분들은 이거 체크 잘 하셨는데 이게 정상적인 이고 이게 마그네슘 이제 TOCV 바이러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TOCV 바이러스 걸렸을 때 나오는 실제 증상들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그 가리 마그네슘 격투처럼 빠지는 게 좀 안 보일 거예요. 그 보시면 이게 일반적인 마그네슘 격투처럼 좌우 대칭이 되지 않고 양쪽이 불균형으로 하얗 쪽도 점점점 색깔이 빠지는 게 이제 TOCV 바이러스가 나죠. 그다음에 칼슘. 칼슘 같은 경우는 칼슘은 뿌리 끝을 통해서만 흡수가 되고 너무 빠른 성장이 덥고 건조한 환경에서 결핍됩니다. 그리고 얘는 꼭 기억하실 게 가리와 암모니아, 식수염과 지약이 서로 안 친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안 친한 놈들이 많이 들어갔을 때는 칼슘 용분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점점 커진다고 보죠. 그러면서 이런 맥곡선이들이 뿌리가 가장 왼쪽인 엉덩이 부분에서 쭉 나오고 그다음에 칼슘의 함량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과실의 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인 부분도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보통은 칼슘은 설명은 여러 가지 많이 했지만 뿌리 끝 저희는 루트캡 골무라 그러는데 거기에서만 흡수돼요. 그렇게 되면 뿌리의 활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칼슘을 흡수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떨어질 수 있어요. 칼슘 나와서 이제 얘기를 드리는데 그러면 칼슘 보통 처리를 하실 때 어떤 방법이 많이 쓰세요? 칼슘은 연면시비를 하는 게 좋아요? 관주를 하는 게 좋아요? 관수도 관주? 왜 관주가 좋아요? 뿌리로 더 빨아 먹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관수. 근데 칼슘은 불가동성이라서 이동부터 엄청 느리잖아요. 연면식이야. 연면시비 왜 연면시비? 빨리 흡수되니까. 빨리 흡수되니까. 맞아, 빨리 흡수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거 얘기하면 아마 싫어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연면이 속도가 빨리 한다고 했잖아요. 100이라고 보면 관주는 20분. 엄청 되잖아요. 근데 흡수가 관주가 100이라고 보면 연면은 어느 정도 될까요? 20? 20. 아니야. 나는 더 많이 될 것 같아. 진짜 조금 돼도 2, 30 정도. 네. 연면은 엄청 약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80%. 그래서 연면을 칠 때는 웬만하면 힐레트 할수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닥터 캡슐이라는 이거 유산균 들어봤죠? 쭉 내가 차까지 캡슐을 씌워놨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캡슐을 하나 이제 독수 발톱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캡슐을 하나 씌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에 진피층이 뚫고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캡슐을 씌워놓은 거예요. 그 처리를 한 것들이 한 20% 정도까지 끌어올려 줘요. 그 대신 그러니까 웬만하면 연면으로 하신다면 킬레트 칼슘을 선택을 하시는데 이게 보통은 이제 칼슘이 들어도 이런 조합이 가장 흡수가 돼요. 칼슘 플러스 아미노산이나 해조류 같은 게 섞여 있는 형태가 제일 이제 연면 시비했을 때는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연면 시비를 했을 때 이런 형태의 칼슘제를 선택을 하면서 시비를 하게 되면 그나마 흡수도를 더 끌어올리는 거예요. 안주 같은 경우는 불가동성이 있는 칼슘 그러다 보니까 흡수를 통해서 위로 올라가는데 이동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흡수는 많이 되지만 이동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 칼슘 결핍이 이미 생겼을 때는 연면과 관주를 같이 콤비네이션으로 해야 더 빨리 치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연면12, 칼슘 연면12는 언제 하는 거죠? 실험을 보면 얘는 칼슘을 오전에 줬고 얘는 오후에 줬어요. 며칠 뒤에 입에 칼슘이 얼마나씩 오르는가 찍어보면 오후에 준 게 칼슘이 훨씬 더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칼슘제만큼은 오전보다는 오후에 하시는 게 좋아요. 칼슘 관리. 연면은 약해가 나지 않는 어떤 시간에 뿌려도 흡수도는 더 비싸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흡수도는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이걸 이제 증상이 생겼을 때 완화시키려고 하면 연면 관리가 같이 들어가야 되고 풍경 같은 경우는 관주 같은 경우는 오후에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얘네들은 연면을 하실 때는 이 킬레이트 칼슘을 선택하시는데 조합이 칼슘에 아미노산 같은 게 포함되어 있는 킬레이트 칼슘을 치시면 흡수도가 훨씬 더 좋고 여기다가 뭐 금속 같은 게 포함되어 있으면 조금 더 빠르게 만들어주긴 하는데 이게 솔직히 이비해요. 베이스는 칼슘 아미노산 베이스의 제품을 선택하시면 조금 더 빠르죠. 근데 나는 뭐 보조사들 뭐든 칼슘제에 많이 남아있는데 이거 뭐 아씨 또 사기가 좀 애매해 라고 했을 때 집에 남는 아미노산이나 해조류 같은 거를 칼슘이랑 같이 섞어서 스프레이해주면 100% 킬레이트는 아닌데 그렇게 비스무리하게 효과를 조금 내려요. 네. 그럼 나는 돈 쓰기 싫다 그러면 뭐 아미노산이나 해조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섞어서 스프레이 칼슘이랑 같이 섞어서 스프레이를 해주게 되면 흡수율이 조금 더 올라가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나온 것보다는 조금 효과가 살짝 떨어져요. 네. 그리고 또 아미노산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아미노산도 어떤 아미노산을 쓰는 게 좋으냐 하면은 보통은 이제 아미노산도 실제로 장물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있고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성분표 뒤에 뭐 보시고 하면 뭐 L 아미노산, 뭐 프리 아미노산, 뭐 유기 아미노산 이게 솔직히 말장난이거든요.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아미노산을 쓰셔야 그 장물체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아미노산 뭐 10%짜리예요 하면 그 속에 이 L 아미노산, 프리 아미노산, 유기 아미노산이 몇 프로 들었는지 이제 몰라요. 그러니까 표기가 돼 있는 걸 쓰시면 이제 정확히 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최소한 4에서 6% 정도 함유된 거 쓰셔야 효과가 좋죠. 잘 나와요. 그러니까 뭐 쓰시면 이런 것들도 이렇게 체크해서 쓰셔야 얘네들은 세균을 통해서 흡수되고 뿌리 활력에 영향을 받고 건조, 가습 증상이 증가할 때 생식세량이 달라 고온, 강량, 칼슘 농도가 가능성 높구나 나타나죠. 하는데 이런 형태에서 이제 칼슘 결핍이 많이 나온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걸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 칼슘하고 뒤에 적어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배꼽석이 칼슘 결핍이 나오는 원인들이 싹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양액이 제조가 잘못돼서 칼슘의 농도가 낮은 거예요. 왜냐하면 장물이 점점 커져가는데 요거는 커지는데 그 요거들을 못 맞췄을 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양액 중에 칼슘 농도는 충분한데도 칼슘 흡수를 저하는 양이요. 특히 암모니아, 식수염이나 가리, 나트륨들이 많은 경우, 토양에 집적된 경우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지의 온도, 토양의 온도가 부정상승도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칼슘의 흡수는 물과 함께 이루어지는데 수분 흡수가 잘 안 되는 경우 즉 가땅에 의하면 토양이 너무 건조한 경우, 메마른 경우에도 칼슘의 흡수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리고 또 대지가 건조해서 수분의 흡수가 억제되는 경우도 있고 배액의 농도가 높아져서 배지 용액의 농도가 높아져서 수분 흡수가 억제되는 경우도 칼슘 흡수 저하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서 이걸 한번 1분 동안 딱 읽어보시고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내 작물에 칼슘 결핍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양분, 이씨, 비료의 농도를 올려줘서 공급하는 게 맞을까요? 비료의 농도를 낮춰서 공급하는 게 맞을까요? 칼슘 결핍이 일어나요. 그러면 비료의 농도를 조금 더 타서 조금 더
더 진하게 더 많은 양을 던져주는 게 좋을까요? 비료를 살짝 낮춰가지고 공급하는 게 좋을까요? 낮춰요. 그러니까 농가분들 특히 토경하시는 분들이 결핍증이 나와서 조금 더 넣어야 된다고 이씨를 조금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씨를 낮춰요. 근데 문제가 뭐냐? 특히 맛으로 먹는 걸 제대로 한다고 했을 때 이상히 동급 이씨를 낮추게 되면 하루 이틀 만에 딸기 맛이 어떻게 돼요? 네. 물맛이다. 그러니까 당도가 좀 떨어져요. 그러면 배꼽서기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얘네들은 배꼽서기가 나 좀 있으면 배꼽서기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시그널을 보내주면 어떤 반응을 보여줘요? 나 배꼽서기 나올 거예요. 얘네들은 저희랑 교감은 안 되지만 말은 못하지만 시그널을 항상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나 배꼽서기 곧 나올 거야 하면 어떤 시그널을 보내요? 신초. 네? 맞아요. 물이 위로 공급이 안 되니까 아침에 들어가서 온도가 살짝 오를 때 내 생각처럼 잎이 살짝 처지는 게 보이면 얘는 좀 있으면 배꼽석이 올 거니까 너 준비하고 있어라고 저한테 알려줍니다. 왜? 작물이 물이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 그러죠? 작물이 물이 필요해. 작물 네, 작물체 체온 유지라고 했잖아요. 체온 유지. 근데 물을 끄는데 여기서 체온 유지가 안 되니까 시드는 거예요. 시든다는 말은 물이 안 간 거죠. 물이 안 갔다는 말은 이 생장점에 어린 가시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물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겠죠. 그러니까 물과 함께 칼슘이 이동하는데 얘 이쪽에서는 배꼽성이 나올 확률이 엄청나게 많아지죠. 네, 살짝 시든 거예요. 네. 물과 함께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가를 하는데 살짝 식어. 그러면 가시 끝에 배꼽성이 나올 확률이 많으니까 야! 큰일 났다. 이거 함수량을 더 끌어올리고 칼슘을 어떻게 먹일지 고민을 해요. 그러면 칼슘이랑 저혈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가리, 암모니아테는 야! 이거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내가 양액을 다시 사서 공부를 해야지. 함수량을 얼마만큼 맞춰야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뭐 차강을 하든 뭘 하든 빛이 들어오는 거를 최대한 막아야지. 이런 식으로 체크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읽어내야 돼. 이런 증상 나오면 배꼽세가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준비해야지. 대처할 수 있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제가 늘 농가분들한테 강조를 하지만 최소한 다음 주 일기예보 무조건 읽으셔야 돼요. 날씨가 어떻게 될지 원하니까 전략이 달라지는 거예요. 쭉 강이 좋을 때처럼 계속 움직이게 되면 뭐 1주, 2주 비 오고 흐리면 제일 좋은 날씨를 예상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과 다음 주에 흐리고 비 오네? 그러면 세력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서 불량한 환경을 이겨야지 하고 준비하는 사람과 이제 차이를 하늘과 땅처럼 들어줘. 그래서 요거를 꼭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이제 제가 이제 간략하게 도표로 만들어 여기는요 한국에는 토마토 중에는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정리해보면 예를 들어서 수분이 잘 전달이 안 돼야 되면 그러다 보니까 온도는 고온이 있죠. 그리고 환경은 증산이 잘안 되니까 60도가 안 되죠. 그리고 한편은 벤지가 건조하죠. 그리고 증상은 다시 빛이 계산. 원인은 칼슘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가 같은 것도 고온, 다시 별로가 생기고 돼지 한수랑 편차가 크고 수축 팽창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갈라지고 원인은 성팽합. 그게 물을 롤러코스터처럼 물을 많이 줬고 건조시켰다 많이 줬고 건조시켰다 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열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동감 이거는 고온이나 저온 때 많이 나요. 그리고 간이 약할 때 그리고 배지가 습하고 그다음에 가시 발달이 분량이 돼서 수도 분량가 일어나면서 가시.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이제 내 나무가 수정이 잘 걸린다 안 걸린다 그것도 체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고추 같은 거는 다들 재배 한 번씩 해보시고 뭐 토마토 재배해보시고 다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꽃이 이렇게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있는 게 좋아요? 아래 밑으로? 아래로? 작아도 좀 네. 그러니까 이 주도에 꽃가루 떨어지면서 묻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됐으면 얘가 중력을 거치고 오를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오전에 예를 들어서 내가 습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오전에 습이 엄청 많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이 꽃은 어떻게 변해질까요? 네? 꽃가루 떨어져야 돼. 이렇게 해서 주변에서 딱 묻어가지고 발화가 되는 거잖아요. 습이 겁나 많아. 뭐 있을 것 네? 같아. 꽃가루가 떡이 시작. 수정률도 굉장히 떨어져.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렇게 수정분해가 나와. 꽃가루도 떡이 시작. 습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아니면 너무 뜨겁지 않아요. 토마토 같은 저희는 농담식으로 메로 만들거든요. 주도가 길게 나와. 그러니까 꽃가루가 떨어지는 사이 이제 주도에 딱 부착이 되잖아요. 근데 고온이 돼버리면 이게 여기에 이제 본드가 있는 거야. 접착 성분이 있어서 딱 하고 붙는데 너무 덥고 건조해야 되잖아요. 이 접착 능력이 떨어지면 수정이 또 잘 안 걸려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벌로 수정시킨 애들은 벌의 활력이 떨어지면 또 수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환경적으로 체크하면서 벌이 잘 가냐 안 가냐까지 체크를 해야 돼요. 그거를 이제 알려고 하면 얘는 어때요? 얘랑 요거랑 벌이에요. 벌통이 보이죠? 그러니까 저게 요 두 개 이제 꽃이 있어요. 하나는 뭐벌 수정하는 원리는 아시죠? 애가 땡 날아가지고 막 밀고 붙어가지고 가슴 진동으로 꽃가루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근데 저게 전면이 비마크예요. 벌마크. 가지고 꽃을 딱 물어가지고 딱 짓는데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꽃가루를 그냥 얻었을 때는 한번 씻고 흔들고 날아가겠죠. 꽃가루가 없어요. 그러면 가서 씻고 괜히 흔들고 그러다 보니까 꽃이 저렇게 아예 까맣게 타버려요. 네. 그러니까 저런 형태로 비마크가 많이 나오게 되면 수정 불량이 나요. 네. 비마크가 딱 생기거든요. 근데 저기 보면 여기는 점 하나만 콕 찍었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꽃가루가 나오면 꼭 하고 콕 날아가. 얘네들 수정 불량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면 아예 꽃에 비마크 벌이 나가서 찍은 흔적이 없어. 그러면 수정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벌의 활동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벌도 갈아보고 아니면 내가 벌의 독성이 강한 약을 쳤는지 그걸 체크를 하죠. 그럼 이게 벌 수정에 따라서 그거는 가가지고 엥 이걸 알겠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엥 그러는데 완전히 까맣게 만들어버렸어요. 여기는 나와서 엥 하고 한 번만 찍었어요. 그러면 얘랑 차이는 뭐가 있겠죠? 안 되고. 그러면 그거는 내 나무에 판단할 때는 얘는 어떤 쪽에 가까운 나무겠죠? 여기는 완전히 다 까맣게 씹어버렸고 여기는 콕 하고 씹어버렸고 어떤 상태에 가까운 나무겠죠? 얘는 어떤 상태? 얘는 예? 생식이 그러니까 얘는 무슨 생자일까요? 생식 네, 영양생 그거 이걸로도 판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양생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꽃과 열매 왜 기간에 몰빵을 해주니까 꽃의 화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미친 듯이 씹어내요. 영양소 많이 쏘는 거죠. 근데 생식으로 하면 꽃과 열매만 해서 포인트를 가지면 화질이 좋죠. 꽃가루가 뽀송뽀송하게 잘 나오죠. 가면 그냥 한번 꼭 하고 씹고 나가도 돼요. 그러면 얘 나무는 생식으로 잘 돌아가는 나무구나. 얘는 아예 새카맣게 해버렸어요. 얘는 영양적으로 본 나무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마크까지. 그러니까 모든 질문들은 얘네들이 다 알려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크들을 확인을 항상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토마토를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안 찍혀 있다고 하면 내 벌에 문제가 있구나.